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 해의 여름, 지붕 위로 쏟아지던 달빛 아래 우리는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 믿었다. 춘천의 어느 조용한 요양원. 아침이면 창밖나무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흐르고, 낮이면 똑같은 식단의 점심이 나오고, 밤이면 고요함만이 긴 복도를 따라 밀려온다. 나는 그곳에서 혼자다.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고, 혼자 밥을 먹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와 민요들, 그리고 내 옆 탁자 위에 놓인 식지 않은 차 한 잔. 그것이 나의 하루 전부였다. 그날도 그랬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오후 라디오에서 문득 들려온 그 멜로디. 아리랑 아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가슴을 마구 두드렸다. 이 멜로디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기억이기도 했다. 17살이었던 그 해여름, 고성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한 소년, 민호라는 이름의 나보다 3살 많던 조용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 그와 함께한 그 밤, 그 달빛, 그 노래,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전쟁터로 떠났다. 나는 그를 그렇게 떠나보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편지도 소식도 생사도. 세월은 흐르고 나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의 달빛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웃던 그 표정, 나지막이 부르던 아리랑, 그리고 우리의 비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혹시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나를 기억할까? 그 밤을, 그 노래를 나를 잊지 않았을까? 라디오에서 아리랑이 멎은 후 나는 손끝으로 찻잔을 감쌌다. 미지근하게 식은 보리차의 온기가 어쩐지 오늘따라 조금 더 낯설게 느껴졌다. 여긴 춘천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요양원. 아침마다 새들이 지붕을 지나며 지저귀고 낮이면 어르신들의 느릿한 걸음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저녁이 되면 간병인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식판 부딪히는 소리만이 하루의 끝을 알린다. 나는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째다. 아들 부부가 미국으로 떠난 후 나는 스스로 이곳에 들어왔다. 늙은 몸을 억지로 다독이며 외로움을 감추기보다는 비슷한 나이 또래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책장 하나 젊은 시절, 읽다 만시집 몇 권, 그리고 액자 속 희미해진 흑백 사진.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도 손주들과도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가 전부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에게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괜히 마음 쓰일까봐, 괜히 또 혼자 남겨질까봐. 요즘은 자주 어릴 적 마을 생각이 난다. 빨래 널던 마당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그리고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담그던 김장. 나는 그 속에서 자랐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웠고, 그 속에서 사랑을 놓쳤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나는 종종 작은 수첩에 글을 끄적인다. 잃어버린 이름들 못다 한 말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한 장. 민호 씨 잘 지내요. 당신은 그날 이후로 내게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내 당신을 안고 살았어요. 그 편지는 아직도 내 서랍 속에 있다. 찢지도 태우지도 못한 채 내 삶의 한 조각처럼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살짝 스치며 커튼이 흔들렸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된 목재 창틀이 삐걱 소리를 냈다. 창밖으로는 나지막한 언덕과 멀리 보이는 호수가 있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위로 하얀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오래전 그가 떠난 그날 밤과 닮아 있었다. 탁자 위엔 반쯤 식은 보리차와 간병인이 챙겨준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찻잔 옆에는 내가 늘 아끼는 천조각이 하나 있었다.
젊은 시절 내가 직접 수놓았던 하얀 손수건. 구석에 조심스레 새겨진 민호라는 이름. 이 손수건은 50년이 지나도록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누군가 자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한 누군가가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는 아리랑의 멜로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밤을 다시 떠올렸다. 달빛이 마당 가득 내리던 밤, 우리는 부엌 옆 장독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뒷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김치 냄새와 불에 그을린 연기 냄새가 섞여 어릴 적 겨울의 향기가 났다. 그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을 때 내 심장은 그 어떤 말보다 크게 울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달을 바라보며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깊고 뜨거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 이곳 늙고 조용한 요양원의 겨울밤 속에서도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쌀보다 고구마를 더 많이 먹던 시절.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늘 따뜻했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하던 때였다. 나는 고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산 아래 논밭이 펼쳐지고 앞에는 조그만 가을이 흐르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민호 오빠는 그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서울서 피난 내려온 청년이었다. 마을 초등학교의 관리 일을 도우며 가끔씩 마을 어르신들 심부름도 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산 너머에 있는 학교 마당에서 그는 나무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나무 피리를 불고 있었다. 소리는 맑고 슬펐고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쿵 하고 울렸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시장 가는 길에 우연히 심지어는 마을 제사 준비를 함께하면서 처음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가 웃는 얼굴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시절 우리는 데이트란 단어조차 몰랐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조금 더 따뜻했고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느 겨울날 그는 나를 데리고 가을가로 나갔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 하얀 입김을 뿜으며 그는 내게 작은 목도리를 건넸다. 추우니까 이거 하고 다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 목도리를 꼭 안고 잠이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밤의 달빛 아래에서 아리랑의 선율과 함께 더욱 깊어져 갔다. 그해 본 민호 오빠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마을에선 매일 전보가 오고 누가 다쳤다더라, 누가 돌아오지 못했다더라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그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괜히 더 많이 웃으려 애썼고 매일 그를 보면 반가운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 입대 전날 그는 나를 불렀다. 마을 밖 외딴 언덕 위 쓰러져가는 옛 초가집 하나. 잠깐만 들렀다가 갈래요, 거기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곳은 어릴 적 우리가 숨바꼭질하던 집이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문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달빛이 비추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영자야,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너는 꼭 행복해야 해. 나는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목을 떼가 저릿했고 가슴 속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꼭 돌아와야 돼요. 약속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밤 우리는 서로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침이 밝기 전 그는 내 머리맡에 작은 편지를 놓고 떠났다. 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 며칠 뒤 마을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다. 김민호 전선에서 실종,
생사미확인. 그날부터 나는 그 어떤 편지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몸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혼자였다. 혼자 그 사실을 품고 혼자 부모님께 말했고 혼자 무릎을 꿇었다. 부모님은 녹이 어린 눈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절대 낳을 수 없다.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되는 아이야. 결국 나는 서울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바로 다른 집에 맡겨야 했다. 아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나는 그날 밤 눈을 감고 가슴을 쳤다. 그 아이를 안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도 힘도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민호 오빠는 죽은 사람처럼 가슴에 묻고 그 아이는 내 안에서 지워진 기억처럼 살아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을 다시 마주한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눈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기를 보낸 후 나는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논밭을 오가고 김치를 담그고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지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있었고 웃음 뒤에는 늘 고요한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봄이면 살구꽃이 피고 여름이면 장마가 쏟아졌고 가을엔 들판에 볕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나는 여전히 새벽이면 우물가에 물을 길었고 어머니와 함께 장독대를 정리하며 된장 항아리를 닦았다. 하지만 가끔 민호 오빠와 함께 걸었던 가을길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멈추곤 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던 자리, 그가 내게 목도리를 둘러주던 나무 앞. 나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 나무 껍질을 어루만졌다. 마을 잔칫날이면 어르신들은 여전히 아리랑을 불렀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밖으로 나가야 했다. 어느 겨울 장터에서 낯선 남자가 민호 오빠를 닮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혼자 몰래 버스를 타고 그 마을까지 다녀왔지만 그는 아니었다. 다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를, 그 밤을, 그 숨결을 하나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년 첫눈 오는 날이면 작은 초를 켜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민호 씨,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부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셨기를. 시간은 흘렀고 나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했다. 그 결혼은 사랑보다는 책임에 가까웠다.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나 스스로의 죄책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었고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비워진 방 하나가 있었다. 그 방 안엔 민호 오빠의 이름과 보지 못한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다.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퇴직하고 집안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병실에서 매일 밤 기도하며 그를 기다렸다. 3개월. 결국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떠났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그 누구도 내 옆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냉장고 소리, 벽시계, 초침 가끔 울리는 택배 벨소리.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전부였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음식을 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밤에는 침대 대신 소파에 몸을 말고 잠들었다. 그때 미국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우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요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채에서 나는 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기다림이었다. 하루하루를 견디고 조용히 사라질 날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 라디오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왔고 복도 끝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김민호. 그 이름은 내 가슴 속에서 한 번도 죽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 사람을 처음 다시 마주한 순간 내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 속에 백발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등이 조금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너무도 분명히 그 시절의 그 눈빛이었다. 민호, 오빠. 나는 숨을 삼켰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한순간 내 마음속에 봉인해 두었던 5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설마 진짜일 리가 없잖아. 그 사람은 죽었잖아. 전보를 받았잖아. 이름도 나왔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말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기쁨, 두려움, 혼란,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벅차오르는 그리움.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랍을 열어 50년 전 그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글씨는 바랬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숨결이 살아있었다. 영자야,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널 평생 가슴에 안고 갈게.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는 다시 그 시절의 소녀가 되었다. 그를 다시 마주한 이후 나는 오히려 더욱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침 식사 시간 예전엔 간병인과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던 내가 이젠 말없이 쟁반을 들고 구석자리에만 앉았다. 민호 오빠는 내 맞은편 창가 자리에 늘 앉아 있었고 우리는 눈이 마주치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식사 시간을 피했고 산책 시간도 그가 없는 시간대에 맞췄다.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인데 막상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나는 왜 이렇게도 멀어지려 했을까?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예전보다 더 무표정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말라버린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간병인은 내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더 말라지셨어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밤이면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고 나는 팔을 뻗지만 자꾸만 손끝에서 멀어지는 그 작은 온기. 나는 침대맡에 놓인 손수건을 쥔 채 몇 번이나 눈을 떴다. 민호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도 하고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느새 다시 내 삶의 모든 색이 회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며칠째 나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식사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방송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겨울 햇살.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낮에도 커튼을 걷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틀지 않은 채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이 가장 아플 땐 아프단 말도 못해. 나는 지금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은 멀쩡했지만 내 안의 어느 부분은 아주 깊이 고요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가끔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간병인이 내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올리고 말했다. 영자 어머님, 바깥 공기 좀 쐬면 어떠세요? 오늘 눈이 참 예쁘게 왔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눈이 아름답다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더 아팠다. 왜냐면 내 안의 세상은 이미 모든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나는 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엔 어지럽게 써 내려간 반복되는 문장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괜찮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그 문장은 내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다. 식사 시간에도 나는 밥 몇 숟가락만 뜨고 조용히 식판을 밀어냈다. 민호 오빠는 여전히 멀찍이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말 못할 조심스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두려워했다. 아마도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시간과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질까봐 나는 그게 무서웠다. 다시 무너질까봐, 다시 울어버릴까봐, 다시 그날로 돌아가 버릴까봐. 그래서 더더욱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내 마음을 더욱 깊숙이 고립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복사한 듯 반복되기 시작했다. 아침 7시 간병인의 노크 소리에 눈을 뜨고 한 모금의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선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점점 더 낯설어져 갔다. 볼살은 빠지고 주름은 더 깊어졌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다. 아침 식사는 항상 똑같았다. 묽은 미역국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나물 반찬. 나는 늘 식당 구석에 앉아 음식보다 시계를 더 자주 보았다. 밥숟가락을 들고도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았다. 식사 후엔 짧은 산책 시간. 하지만 나는 대부분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엔 닿지 않았다. 점심 후엔 낮잠 시간.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들지 않았다. 머릿속은 늘 어지러웠고 기억은 아무 이유 없이 튀어나왔다. 젊은 날 입었던 한복 자락, 어머니의 된장 냄새, 민호 오빠의 웃음소리, 그리고 작고 따뜻했던 아기의 손가락. 나는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저녁엔 간단한 식사와 함께 노인대상 뉴스 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두가 뉴스에 집중하는 시간,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내 들었다. 하루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말할 일이 없었고 들을 사람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매일이 흘렀다. 희미한 시계 소리, 복도 청소하는 바퀴 소리, 누군가 코 고는 숨소리.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내 자신을 지우고 있었다. 잊히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공지 게시판에 전통문화 예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었다. 송을시로 적힌 문구 아래엔 노래, 수공예 종이 접기, 그리고 추억 이야기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내게 그런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무대에 서는 것도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도 이젠 내 일이 아니라 여겼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당에서 우연히 한 남자 직원이 내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중년 남자. 요양원에서 새로 부임한 원장이었다. 김영자 어머님이시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어머님이 정성스레 가꾼 화초들을 보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 전통예술 프로그램 중에 옛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순서가 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놀랐다. 노래라니, 게다가 옛 노래라니.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랜만에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리랑. 같은 것도 포함돼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그 노래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그 노래로 울고 웃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조금 잊혀졌던 감정이 살며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민호 오빠의 눈빛이 떠올랐다. 늘 멀찍이서 조용히 바라보던, 하지만 한 번도 나를 밀어낸 적 없던 그 눈빛. 나는 다음날 종이에 작게 내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 첫 순간이었다. 프로그램 준비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섬세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요양원 1층 작은 음악실로 향했다. 그곳엔 피아노 한 대와 몇 개의 접이식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기억의 노래라는 송을씨 현수막이 있었다. 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나를 포함해 5명, 다들 내 또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연세가 많았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조심스레 입을 떼어 부르기 시작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며 내 안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 오빠였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저 내게 조그마한 노란색 공책 하나를 건넸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말없이 돌아섰다. 방에 돌아와 공책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자신이 손으로 적은 민요 악보와 피리 운지법 그리고 마지막 장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나는 책장을 덮고 가만히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가 여전히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따뜻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는 작은 문화 행사가 열렸다. 입소 어르신들이 준비한 전통 공연과 사진 전시, 그리고 민요 합창이 포함된 기억의 날이었다. 나는 무대에 서기로 되어 있었다. 혼자서 부르는 아리랑. 민호 오빠가 적어준 운지법을 따라 피리로 짧은 전주를 넣고 그 후에 내가 직접 부르는 형식이었다. 손은 떨리고 목은 바짝 말랐으며 심장은 내내 쿵쾅거렸다. 하지만 공연 직전 무대 뒤 작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 조심스레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다. 객석은 조용했다. 조명 아래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작은 피리를 입술에 가져갔다. 아리랑의 첫 선율이 흘러나왔다. 낮고 떨리는 음색이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그 다음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그 노래를 꺼내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나는 점점 편안해졌고 어느새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나는 무대 뒤로 내려오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영자야, 넌 아직 살아있어.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수첩이 아닌 깨끗한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민호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짧고 단순한 한 줄이었다. 듣고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창문을 열었고 햇살을 맞으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병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주방 옆에 놓인 식물들에게 물을 주었다. 요양원에서는 계절에 맞춰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생활 프로그램을 열고 있었는데 그중 전통 김치 만들기 체험에 내 이름을 스스로 적었다. 김장이라고 하기엔 작은 양이었지만 나는 오래전 어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 배추를 절이고 속을 채우고
천천히 항아리에 눌러 담았다. 그 과정을 함께하던 몇몇 어르신들이 나에게 물었다. 김치에서 참 익숙한 맛이 나요. 예전에 가게라도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냥 오래전에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 순간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김장을 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다시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 양념의 향기, 따뜻한 김치국의 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요양원 내 정원팀의 자원에 작은 화단을 돌보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새싹을 관찰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새로운 숨결이 되었다. 그중 한 그루 작은 단풍나무 앞에 나는 직접 만든 표지판을 꽂았다. 다시 시작하는 자리. 그 나무는 바로 민호 오빠와 함께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돌보는 나무였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다. 커다란 말을 하지 않아도 햇살 아래 흙을 함께 고르고 바람이 부는 날 낙엽을 함께 쓸며 서로의 시간을 채워갔다. 어느 날 나는 소매를 걷고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다. 오래전 멈췄던 자수 바늘을 다시 잡고 하얀 천 위에 천천히 꽃을 수놓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늘어나는 색실의 무늬는 내 마음의 얼룩처럼 서서히 정리되어 갔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새벽녘 창밖이 아직 어두울 때 나는 이불을 정리하고 차분히 차 한 잔을 끓였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가슴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문득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이 작은 순간들이 지금은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정원에서 민호 오빠와 나무에 물을 줄 때면 우리는 가끔 짧은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 바람이 차네요. 하지만 햇살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놓였다. 마치 그 사람도 나처럼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듯한 느낌. 어느 날은 혼자서 산책을 하다 작은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그 자리에 앉아 손등에 내려앉은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렇게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두렵기도 했고 가끔은 지난 기억들이 몰려와 눈물을 쏟게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그 위에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다. 밤이면 자리에 눕기 전 나는 짧게 일기를 썼다. 오늘 정원에 핀 꽃의 색, 민호 오빠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자수 도안 속 새롭게 피어난 무늬 하나. 그 조각들이 내 삶의 퍼즐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퍼즐을 다시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해 봄 요양원에서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입소 어르신들이 만든 공예품과 자수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자리였다. 나는 내 방에서 며칠 동안 바느질하에 만든 조그만 손수건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제출했다. 누구보다 조용히 참여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전시회 당일 나는 일부러 행사 시작 시간보다 늦게 조용히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구석 한켠 김영자님의 봄자수 컬렉션이라는 작은 팻말 아래 내가 만든 손수건들이 하얀 천 위에 정갈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 분홍빛 매화가 수놓인 손수건 아래에는 누군가 작게 메모를 붙여두었다. 마음을 꿰맨 듯한 따뜻한 바늘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울었다. 누군가가 내 손끝에 진심을 느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원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영자 어머님, 혹시 자수나 전통 손바느질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나는 작은 수업을 열게 되었다. 처음엔 다들 바늘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서서히 한 땀씩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한 땀 놓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이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길이에요.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밤에 악몽이 줄었어요. 이게 그렇게 사람을 안정시키는 줄 몰랐네요. 나는 선생님이라는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이 뿌듯하게 따뜻해졌다. 그렇게 나는 작은 손수건 한 장에서부터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하루는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았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고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온화하고 따뜻해져 있었다. 나는 문득 이제는 누군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의 떨림이 줄었고 내가 만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건넬 때 부끄러움보다 기쁨이 먼저 들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돌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전에 나는 늘 무언가에 미안했고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시간들을 그저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그 모든 시간 속에도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 짧지만 깊었던 사랑이 있었으며 내가 끝내 놓지 않았던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밤마다 쓰는 일기에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자주 등장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조금씩 이해하고 안아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문장을 남기기도 했다.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나의 지금이다. 나는 더 이상 그날의 아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초여름의 오후였다. 정원에 장미가 피기 시작했고 요양원 로비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입소자 가족과의 추억을 나누는 사진 속 이야기 전시. 나는 별 생각 없이 로비를 지나가다 어느 한 사진 앞에 멈춰섰다. 흑백 사진 한 장. 어린 남자아이가 줄무늬 스웨터를 입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조그맣게 쓰여 있었다. 서울 보육원 1961년 3월. 입소 당시 이름 김민재. 나는 순간 심장이 뚝 하고 멎는 느낌을 받았다. 김민재. 그 이름은 내가 그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불러주던 이름이었다. 민호 오빠와 나눈 단 한 번의 밤 이후 내 뱃속에 생겨났던 생명. 그 아이에게 나는 몰래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5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기억이 일시에 깨어났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그 사진 눈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낯익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원장이었다. 늘 공손하고 따뜻하게 나를 대하던 그 젊은 남자.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입이 마르고 가슴속이 얼어붙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어릴 적 제게 남아있던 유일한 단서는 작은 수건 하나였습니다. 그 수건 모서리에 영자라는 이름이 자수되어 있었죠.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손끝에서 다리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는 조심스레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머리를 떨군 채 얼어붙은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음도 말도 숨조차도 한동안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만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어쩌면 언젠가 내 뱃속에서 움틀거리던 바로 그 생명의 온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랜 기다림의 끝에 비로소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다. 미안하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나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그가 내게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 그 단어 하나가 내 안에 묶여있던 모든 시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동안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혹은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을까, 수없이 상상하며 스스로를 책망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내 앞에서 눈을 맞추며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 안고 있었다. 잠시 후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영자야. 그 목소리 나는 눈을 감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민호 오빠였다. 그도 내 옆에 앉아 말없이 내 등을 다독였다. 이 세 사람, 50년의 세월을 각자의 자리에서 견뎌온 사람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모든 고통과 후회의 시간을 이해받은 듯한 따뜻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 안에 어두운 방이 조용히 열리고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잊지 않고 살아줘서, 그리고 돌아와줘서.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밤의 기억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며칠 뒤 요양원 근처 전통찻집에서 조용한 만남이 마련되었다. 원장인 아들 민재 씨가 자리를 잡아주었고 나는 민호 오빠와 함께 작은 찻상 앞에 마주 앉았다. 창밖엔 늦봄 햇살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고 찻집 안에는 은은한 쑥 향이 감돌았다. 테이블 위에는 도자기 잔에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고 벽 한켠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낮은 볼륨으로 아리랑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민호 오빠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그저 유자차를 조심스레 마셨다. 그러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혹시 기억나? 그가 내민 것은 바로 그날 밤 내가 순호와 선물했던 손수건이었다. 민호라는 자수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포로 수용소에 몇 년간 있었어. 그때 이 손수건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돌아왔을 땐 이미 모든 게 사라져 있었고 너는 없어졌고 나는 그냥 살아야 했어. 나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나도 살아 있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살아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젊었던 시절 서로를 닮아있던 눈동자가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쳤다. 그 순간 바로 그 찻집 안에 우리가 놓쳐왔던 모든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밖에는 햇살 사이로 느리게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아직도 같은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리랑 정말 오래됐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노래만 들으면 네가 떠오르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언제나 그 노래 안에 당신이 있었어. 우리는 그날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깊고 따뜻한 이해가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찻집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민호 오빠와 천천히 요양원 정문 앞 벚나무길을 걸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바람결엔 늦은 봄꽃의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고 가끔 내 손등을 흘긋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지난 세월이 덜 외로웠던 것 같아.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었던 건 네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요양원 앞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예전부터 내가 돌보던 단풍나무 옆 그가 새로 심은 꽃무리들이 있었다. 그 앞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너에게 전하고 싶었어. 아마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있었다. 어릴 적 우리가 함께 보던 그 벽시계와 똑같은 모양. 그 안쪽에는 송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멈췄어도 마음은 계속 너에게로.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시계를 손에 쥐었다. 가슴이 따뜻하게 울컥했다. 그 순간 우리를 바라보며 멀찍이 서 있던 민재 씨가 다가왔다. 그는 두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 안에는 그가 이제 어릴 적부터 모아온 기록들, 보육원 생활사진,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다닌 여정의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그를 조용히 껴안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안아볼 수 있는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어. 민재 씨도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햇살은 더욱 부드럽게 퍼졌고 바람은 꽃잎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는 같이 있어줘. 그 말은 약속이었고 기도였고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두었던 소망의 첫 실현이었다. 민재와 민호 오빠가 함께 웃으며 화단을 가꾸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나는 정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시계가 있었다. 가끔씩 태엽을 돌려보며 귀를 기울이면 짹짹 하고 작게 울리는 그 소리. 마치 멈춰버렸던 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후회와 그리움, 말하지 못한 사랑, 버리지 못한 죄책감, 모두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삶이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흘러가면서 다시 마주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시절 나를 짓눌렀던 어른들의 판단도 무기력했던 나 자신도 그리고 사라진 줄만 알았던 사랑도. 이제 나는 늦게나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잃지 않고 간직해 왔는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이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잃은 줄만 알았던 사랑을 다시 품었으며 무너진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내 시간을, 그리고 내 이야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요양원 뒤뜰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붉게 물든 하늘 사이로 바람결이 스쳤다. 나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민재가 손수 우려준 매실차였다. 살짝 새콤한 향과 함께 입술을 스치는 그 온기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다. 정원 끝 작은 화단 옆에서 민호 오빠가 기타를 조용히 튕기고 있었고 그 소리에 맞춰 민재가 조용히 아리랑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반세기 전 달빛 아래서 부르던 그 시절의 아리랑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내 안에서 피어났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감정은 선명했다. 사랑했고 잃었고 다시 만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 뒤로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쩐지 다시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시간이 돌고 돌아 소중한 인연을 다시 데려오기도 합니다. 사랑은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숨쉬고 있었고 헤어진 마음은 다시 만날 용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기억을 다시 꺼내어 한 번쯤 따뜻하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 하나가 더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가슴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